대령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대령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이며 병사들에게 명령한다. 구속해라. 간첩일지 모른다. 여인은 눈물에 젖어 손을 내밀며 울부짖는다. 저 대령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제발. 긴장감이 폭발하자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져간다. 이대령은 분노에 찬 손길로 여인의 뺨을 후려친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자는 용서 못한다. 바로 그 순간 쾅쾅쾅 하늘에서 군용 헬기의 굉음이 들려온다. 병사들이 놀라 올려다보며 중얼거린다. 왜 여기까지 헬기가 온 거지? 헬기에서 내린 군사령부 장교가 급히 달려온다. 대령님, 이 여인은 간첩이 아닙니다. 여인이 눈물 어린 눈으로 대령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저는 당신의 잃어버린 여동생 이수진입니다. 순간 이대령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며 군 전체가 숨을 죽인다.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동생, 그럴 리가 없어. 넌 27년 전에 죽었다고. 군대에서 나타난 낯선 여자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의 새벽 5시 차가운 산바람이 훈련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언제나처럼 정확히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의 철칙이었죠.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며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였지만 최근 들어 뭔가 공허한 기분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대령은 정복을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역까지 이제 3년 남짓. 그 후엔 뭐가 남을까요?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박상훈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훈련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오전엔 사격 훈련, 오후엔 체력 단련입니다. 그런데 대령님, 박중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 강도를 조금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대령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중위,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군인이 힘들다고 훈련을 줄이자고?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군인은 강해야 한다. 약함은 곧 죽음을 의미해. 내가 27년 동안 배운 건 바로 그거야. 박중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령의 완고함은 이미 부대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령은 병사들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아, 최민호 일병. 뭐 그렇게 흐늘거려? 군인이 그 모양이 뭐야? 21살의 최민호 일병은 벌써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령의 꾸짖음에 더욱 열심히 뛰기 시작했죠. 대령님,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쉬어? 적군이 쉬어달라고 기다려줄 것 같나? 10분 더 뛰어. 병사들은 탄식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령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이것이 군대였고 이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대령은 혼자 사령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 수진이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 하지만 그 아이는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일 이후로 아버지는 더욱 엄격해졌고 이대령 자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오직 군인으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과연 그게 옳았던 걸까요?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무렵 이대령은 부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요.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밤 이대령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령님, 초병 근무소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대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몇 번 지나갔습니다. 번호판도 확인이 안 되고요. 이대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전방 부대 근처에 민간인이 나타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경계를 강화해. 그리고 모든 상황을 기록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대령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대령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이대령은 평소와 같이 부대 순찰을 마치고 사령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27년간 이런 날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대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대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빠른 걸음으로 정문으로 향했어요. 정문 앞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초병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아가씨,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민간인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초병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여기 계신 이준호 대령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대령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여성이라니. 누구일까요? 이대령이 정문으로 다가가자 초병이 경례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이 여성이 대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결과 이수진이라는 민간인인데. 이수진? 이대령은 그 이름에 뭔가 익숙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경계심이 발동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이대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27년간 쌓인 군인의 위압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여성은 이대령을 보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오빠, 정말 모르겠어요? 저예요, 수진이. 뭐라고? 이대령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수진? 자신의 동생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장난해? 내 동생은 죽었어. 이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저 정말 수진이에요. 오빠가 어릴 때 저한테 해준 이야기 기억나요? 겨울에 눈사람 만들어주면서. 그만해. 이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뭔 수작 부리는 거야? 간첩이야? 아니면 사기꾼?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수진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동안 숨어 살았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장례식에 갔는데. 이대령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7살이었던 동생의 작은 관을 보며 오열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박상훈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대령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여성이 정말 간첩이나 사기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조사실로 데려가. 철저히 신원 조회해.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오빠, 정말 저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대령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이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준호 대령의 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만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 이수진, 나이 45세, 주소 서울시. 박중희가 신분증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여성의 과거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신분증 같아요. 이대령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수상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그때 이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릴 때 오빠가 저한테 했던 약속 기억나요? 제가 무서워할 때마다 형이 지켜줄게라고 했잖아요. 이대령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어린 시절 동생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기억은 누구나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 건 조사하면 다 나와. 더 확실한 증거를 대봐. 이수진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령은 더욱 격양되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내 놈 같은 자를 살려두면 안 된다. 당장 구치소에 가더라. 오빠, 정말 모르겠어요? 저 진짜 수진이에요. 그 순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더니 천천히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지?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리 통보받은 헬기가 아니었거든요. 이대령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헬기의 등장, 그리고 자신을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수상한 여성.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헬기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내렸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그 남성은 이대령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군사령부에서 왔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요? 이대령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중령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대령님께 보고드려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대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군사령부에서 온 중령은 김태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대령과 같은 군사학교 출신이었지만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대령님, 이 여성 문제로 군사령부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김태석 중령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이대령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가 누구길래 군사령부까지 나서는 거죠?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김중령은 주변 병사들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이대령은 그를 사령실로 안내했어요. 사령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중령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령님, 이 문서들을 먼저 보십시오. 이대령이 서류를 받아보니 군사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이수진이 실제로는 살아있으며 정부의 보호하에 비밀리에 생활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수진 씨는 대령님의 친여동생이 맞습니다. 이대령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분명히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장례식은 가짜였습니다. 정확히는 빈관이었죠. 김중령의 말에 이대령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대령님의 아버지 이성만 전 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대령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니. 김중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말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성만 준장은 민감한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딸인 수진 씨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위험이라니. 무슨 위험 말입니까? 적대 세력의 보복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수진 씨의 죽음을 위장하고 비밀리에 보호시설로 옮긴 것이죠. 이대령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5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네, 대령님은 아무것도 모르신 채 살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최고 기밀 사항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사령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박상훈 중위에게 이끌려 들어왔어요. 오빠, 이제 믿으실 거죠? 이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령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니야. 아직도 믿을 수 없어. 이대령이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죽은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살아있다고? 오빠, 저도 힘들었어요.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얼마나 오빠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대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이제야 신분을 공개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김중령이 대신 답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세력들이 모두 무력화되었고 이수진 씨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대령은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수진이야? 네, 오빠. 정말 수진이에요. 이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령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증명해봐. 내가 정말 내 동생이라는 걸 증명해. 오빠가 어릴 때 저한테 불러주던 노래 기억나요? 나비야, 나비야. 그 노래요. 이대령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노래는 정말로 어린 동생에게 불러주던 것이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고. 이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감정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중령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령님,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군사령부에서 미리 준비한 것이죠. 서류를 받아본 이대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99.99% 일치. 이것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대령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기억나요? 사진 속에는 어린 이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대령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제가 그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간직할 수 있었던 오빠와의 추억이었거든요. 이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25년 동안이나.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아버님께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이대령은 사령실 안에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거짓말, 죽었다고 믿었던 동생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아버지의 배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야? 이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고 펜꽂이가 넘어졌어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25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야? 이대령의 목소리가 사령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태석 중령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대령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진정해? 이대령은 김중령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왜 25년을 기다린 거지? 대령님,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이수진 씨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안전? 그럼 내 안전은 생각해 봤어?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나 해? 이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이수진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매일 오빠 생각했어요. 오빠를 만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 편지라도 전화라도. 못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오빠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수진의 말에 이대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위험? 무슨 위험 말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군인인데. 김중령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버님께서 관여하셨던 일이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한 거야? 1990년대 말 북한과의 비밀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성만 준장께서는 그 작업의 핵심 인물이셨죠. 이대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에 관여했다니. 그게 수진이랑 무슨 상관이야? 북한 측에서 이성만 준장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특히 어린 딸인 수진 씨가 위험했어요. 김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이대령은 점점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때 갑자기 사령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훈 중위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부대 밖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중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빨리 말해. 대령님의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이수진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김중령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이성만 전 준장께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네요. 이대령은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 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이수진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아버지께 가봐야 해요. 가봐야 한다고? 25년 동안 나를 속인 그 사람을? 이대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세요. 그리고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김중령도 동의했습니다. 대령님, 이성만 전 준장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이대령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의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나와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수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박중희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기자들이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아요. 김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기밀사항인데 누가 새어나가게 한 거지? 이대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대령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하려는 것 같아요. 김중령의 말에 이대령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계획에 말려든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위험해지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아요. 김중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2대나 되었어요. 또 뭐야? 이대령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대의 검은색 헬기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박중희가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대령님, 정체불명의 헬기가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김중령도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온 것 말고 다른 헬기는 없는데. 이대령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큰 음모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일단 모든 병사들을 비상 대기시켜. 그리고 부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뭔가 이상해요. 이대령도 두려웠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25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검은색 헬기 2대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며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이대령은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명백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지? 이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석 중령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군사령부에서 추가 파견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호 대령님, 국정원입니다. 긴급 사안으로 방문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이대령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령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수진과 김중령도 함께 따라왔어요. 운동장에는 국정원 요원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국정원 3차장 정민수입니다. 이준호 대령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대령의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어요. 정민수 차장은 이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김중령이 대신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신분 공개가 예정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 차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의도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이 대령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목적은 이수진 씨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또 숨어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정 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진 씨뿐만 아니라 대령님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 대령은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이성만 전 준장이 25년 전에 관여했던 작전과 관련된 세력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북한과 내통했던 일부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이성만 준장에게 당한 것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어요. 정 차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 대령은 점점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네,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대령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있었지만 죽음을 바란 적은 없었거든요.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정 차장이 만류했습니다. 적들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대령님과 이수진 씨가 한 곳에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일단 이수진 씨는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령님은 정 차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령님은 미끼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끼? 이 대령은 어이없었어요. 네, 적들의 관심을 끌어서 이수진 씨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수진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요. 오빠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정 차장의 말에 이 대령은 고민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부대 정문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뭐야?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박상훈 중위가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정문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다쳤어요. 정 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작됐군요.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 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입니다. 아마 대령님과 이수진 씨를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후문 쪽이었어요. 포위됐습니다. 국정원 요원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이 대령은 급하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병사들 비상집합, 부대 방어 태세.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령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소중한 동생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괜찮을 거야. 오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정 차장이 무전기를 들고 뭔가 지시했습니다. 본부 상황 발생.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군용 헬기입니다. 김중령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대형 군용 헬기 세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어요. 저건 누구 헬기지? 이대령이 의아해했습니다. 정 차장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헬기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준호 대령, 이수진, 즉시 투항하라. 더 이상 저항하면 부대 전체를 공격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부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대령은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누구길래 우리 부대를 위협하는 거야? 대령님, 저들은 25년 전 사건과 관련된 세력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수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정 차장의 말에 이대령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나가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대령이 동생을 막아섰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내가 다시 위험해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세대 헬기는 계속해서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위협적인 방송을 반복했어요. 마지막 경고다. 이준호 대령과 이수진을 내보내지 않으면 부대 전체를 공격하겠다. 이 대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7년간 지켜온 부대와 병사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정민수 차장이 급하게 무전기를 붙잡고 본부와 연락했습니다. 본부 상황이 심각합니다. 즉시 군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 나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지원 불가. 현재 상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자체 해결하시오. 정 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부에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요. 김태석 중령이 분노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데 정치적 판단입니다. 25년 전 사건이 공개되면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대령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를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그때 갑자기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오빠. 제가 나가겠어요. 수진아, 안 돼. 이대령이 동생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수진은 의연했어요. 오빠, 25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가 봐요. 이대령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그때 부대 정문에서 폭발음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폭발이었어요. 박상훈 중위가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정문이 뚫렸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 차장이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싸워야 해요. 이대령도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에게 무장을 지시해. 부대를 사수한다. 병사들이 우르르 무기고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최민호 일병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정말 싸워야 하는 건가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대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민호야, 무서우면 숨어 있어도 돼. 아닙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대령님을 지키고 싶어요. 최일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냈어요.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령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이대령은 감동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무서워하던 병사들이 이렇게 나서주다니. 하지만 이수진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에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 말하지 마. 이대령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25년 동안 널 그리워했어. 이제 찾았는데 다시 보낼 수는 없어. 김중령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2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묻힌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 차장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무장한 병력들이 부대 안으로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적습니다. 모든 인원 전투 준비. 이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부대 안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떨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이대령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부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상대는 전문 용병들 같았습니다. 정 차장이 부상을 당하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 킬러들이에요. 김중령도 총상을 입었어요. 대령님, 우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그만해. 총성이 잠시 멈췄어요. 이수진이 손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수진아, 안 돼. 이대령이 동생을 막으려 했지만 그때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리였어요. 더 큰 헬기였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군용 헬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곳은 군사령부 직할 부대다. 즉시 공격을 중단하고 투항하라. 진짜 군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공격하던 헬기들이 당황하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지원군이 왔군.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군사령부 헬기가 착륙하자 그 안에서 한 명의 장성이 내렸습니다. 별 2개가 달린 소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장은 천천히 이대령에게 다가왔어요. 이준호 대령,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이대령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대령님의 아버지 이성만 전 준장께서 25년 전에 시작하신 작전이 오늘 완료되는 겁니다. 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북한과 내통하던 국내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김태석 중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수진 씨의 일도? 네, 이수진 씨를 미끼로 사용해서 숨어있던 적들을 모두 끌어낸 것입니다. 이수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미끼라고요? 그럼 저는 미끼였다는 말이에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숨어있던 세력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대령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이용당한 거였나요? 내 동생을, 나를, 이 부대 병사들을 모두.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가족을 속여도 되는 겁니까? 이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정민수 차장이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적 세력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25년간 숨어있던 간첩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소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하지만 이대령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끝났다고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작전이었다니. 소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담가에서 내렸어요. 이성만 전 준장을 모셔왔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령과 이수진이 급하게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이성만 전 준장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야,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에 이대령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들아, 나는 군인이었다.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이었어. 아버지는 말하기도 힘들어했어요. 이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수진아, 너를 그렇게 보내서 정말 미안했다. 매일 후회했어. 아버지의 고백에 이수진도 울었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이대령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준호야,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이대령은 27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아버지, 저는 군인이기 전에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빠였고요. 그래, 맞다. 나는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군인으로만 살았구나. 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이요? 네, 이성만 전 준장께서는 25년 동안 이 작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모두요. 소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실제로는 수진 씨를 포기할 수 없어서 가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국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딸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이대령은 놀랐어요. 그럼 아버지는 명령을 어긴 거였나요?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수진 씨는 정말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만 준장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신 거죠. 이수진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성만 준장께서는 25년 동안 감시를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너희 둘 다 사랑한다. 이대령과 이수진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어요.
25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대령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군인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살아라. 네, 아버지. 알겠어요. 수진아,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네, 아버지. 이제 오빠와 함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25년간의 긴 작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대령은 부대 사령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27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저녁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군인 이준호가 아닌 그냥 이준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오빠, 짐 정리 다 끝났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이대령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오빠, 후회 안 해요? 군인 그만두는 거. 전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이대령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7년 동안 국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고 싶어. 그때 박상훈 중위가 들어왔어요. 대령님, 아니, 이제 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박중희의 말에 이대령이 웃었어요. 상훈아, 그냥 형이라고 불러. 이제 계급도 없잖아. 네, 형님. 병사들이 모두 나와서 전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조용히 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이대령이 사령실에서 나오자 부대 전체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민호 일병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감사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이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소에는 엄격하기만 했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배웅해 주다니.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부족한 지휘관이었는데. 아닙니다. 대령님은 훌륭하셨어요. 병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대령은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어요. 민호야, 열심히 해. 넌 좋은 군인이 될 거야. 네, 대령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상훈아, 부대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모든 작별 인사를 마치고 이대령과 이수진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이수진이 물었어요. 오빠,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일단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과 아침 먹고 함께 산책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야. 이수진이 웃었어요. 좋아요. 저도 25년 만에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차는 서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한 달 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대령과 이수진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생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27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 요리는 의외로 잘했습니다. 오빠, 계란 후라이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처음 해보는 건데. 거짓말. 이렇게 잘하면서 남매는 함께 웃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수진아, 외국에서 뭐 했어? 처음엔 학교 다니고 나중엔 번역 일을 했어요. 여러 나라 말을 배웠거든요. 대단하네. 나는 군대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오빠도 이제 새로운 걸 배우면 되잖아요. 이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어릴 때 기억나요? 조금씩 생각나. 너랑 숨바꼭질하던 것, 눈사람 만들던 것. 저도 그 기억들이 25년 동안 저를 지탱해줬어요. 이수진의 말에 이대령은 미안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오빠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이대령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야, 수진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소홀히 했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이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대령과 이수진은 편지를 읽고 또 한 번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대령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수진은 번역 일을 하면서 카페를 도와줬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만난 시간이었어요. 가끔 옛 부하들이 찾아왔어요. 형님, 잘 지내시네요. 박상훈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상훈아, 어서 와. 커피 한잔 할까? 네, 좋죠. 최민호도 휴가 때마다 찾아왔어요. 대령님, 아니 사장님, 저 제대하면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이대령은 이제 진짜 행복했어요. 계급도 명령도 규율도 없는 자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수진이 물었어요. 오빠, 후회하지 않아요? 예전 생활이 그리워지지 않고요? 이대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정말요? 응. 27년 동안은 군인 이준호였지만 이제는 그냥 이준호야. 내 오빠이고 카페 사장이고 평범한 사람이지.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함께 보는 별은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대령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이준호 대령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대령과 이수진 남매의 25년간의 아픈 이별과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늦더라도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이나 다음에 보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